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발표하기 한 10분 전에 전화 와가지고 발표하겠다 그래서 나한테 웃었죠. 뭐 저희들은 뭐 그런 것들 추천하거나 협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회사다. 최고위원으로서 그 의견을 말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이 25%, 15% 이렇게 해놓은 것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15%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본인이 대구시장 출마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오해를 사시니까 이 당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누구 말이 맞나 오늘도 여기저기 말이 좀 엇갈리면서 차근차근 좀 따져볼 대목들이 여러 보입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국은행 총재 인선 협의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도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원내 지휘봉을 누가 움켜쥘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선 끝난 지 2주가 지났고 지난번 회동이 무산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청와대에서 먼저 한은 총재 후보 인선을 지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 청와대에서는 아까 선물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화해 제스처를 했지만 의도대로 잘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3월 30일까지가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끝나는 네. 최종 마지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그 인사보다도 우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네. 또 과정에서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 고려한 상황이 이창용 국장은 사실상 서울대 교수였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발탁한 인물이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네. 당시에 그 인수위의 경제 1분과장으로 발탁을 해서 그 이후에도 또 이명박 정부에서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 잘 아는 사람이고, 또 뭐 이 서울대 교수 하버드 대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이론이 있고, 또 그 이후로 서울대 교수직도 그만두고 행정가의 길을 계속 걸어서 지금은 아시아 최초의 IMF 아태 국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실무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고 국내힘도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 속에서 아마도 협의 과정에서 이분의 이름이 오르내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비토를 한다거나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어떤 대화 속에서 그렇다면 거의 추천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부터 풀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지만 일단 협의 과정에서 서로 우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빨리 임명한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임명을 하면서 이것이 협의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반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꼬여 있잖아요. 다른 문제도 많이 꼬여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부터 풀고자 한다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협의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발표 10분 전에 거의 통보 형식으로 이 사람 좋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부터 할게 하고 이렇게 전화로 통보 형식으로 하면 이게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 우리가 마음대로 임명할게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양측의 지금 공방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신경전이 좀 연장된 측면이 네. 있다. 하지만 지금 평론가님께서 일단 협의 과정에서 이름은 나왔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장재원 네. 그러니까 당선인 비서실장도 비서실장? 그 점은 얘기했어요. 그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철희 정무수석이 먼저 이럴 사람 어떠냐 했을 때 장재원 비서실장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또 비서실장이 한 얘기 중에 협의한 적도 없고 추천한 적도 없다고 하니까 청와대가 당선인 측이 후보자 본인 의사까지 확인했다라는 입장까지 나왔는데 잠깐 여기서 양측 발언 들어보고 교수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하기 한 10분 전에 네, 전화 와가지고 뭐 발표하겠다 그래서 나한테 웃었죠 뭐. 아니 무슨 소리냐. 그럼 일방적으로 발표하시려면 그거는 뭐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근데 뭐 저희들은 뭐 그런 것들 추천하거나 협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다.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뭐? 전혀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창용 씨 얘기는 그게 다고요. 그 외에 사람을 놓고 얘기한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이번에 그 갈등이 노출된 감사위원 인선 부분은 잠시 뒤에 좀 복잡하니까 따로 떼서 좀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한국은행 총재 인선 관련해선 청와대가 진실 공방을 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당선인 측이 자꾸 거짓말을 하면 다 공개하겠다. 실무 협의 과정 다 밝히자 이런 입장까지 밝혔어요. 청와대. 네,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당선인 이제 네. 지난번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많은 언론에서 많은 네. 사람들이 앞으로는 협치가 중요하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 인수위나 이제 당선인 측 그다음에 청와대와의 갈등을 보면서 야 인수인계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협치는 정말 뭐 앞으로 5년 동안 참 험난한 길 가겠구나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진실 공방이 오간다. 참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청와대 측에서는 아니 이 후보자에게 당선인 측에서 본인 의사 확인까지 했다는데 이러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런 협의를 갖다가 인사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데 네. 임기 말이고 또 지금 당선인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하겠다. 근데 이걸 호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당선인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앞으로 나랑 같이 일할 사람들인데 나한테 컨펌 받는 건 당연한 거지. 이걸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차가 크다 보니 청와대에서는 어떻게든 인사 시기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네. 날짜도 며칠 안 남았고 무엇보다도 당선인 측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은 인물이고 또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 좀 뭔가 화해의 제스처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뭐 듣도 보도 못한 그 인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감정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결국은 뭐 이거 하나하나를 따져서 뭐 자잘못을 지금은 가릴 상황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선거 끝나고 2주 됐는데 인수인계도 못 하고 있고 협치는 희자도 안 보이고 참 보는 국민들만 대선 끝난 거 맞아? 아직도 선거 중인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그런 답답함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협체 히읗자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눈에 띄었는데 결국 청와대가 이런 제스처를 보낸 거는 회동을 좀 앞당기기 위한 좀 물꼬를 트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좀 결과적으로는 좀 이렇게 됐습니다만 회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의 어떤 악영향을 증폭된 미친 것 갈등. 같아요, 도리어. 사실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뭐 지난번 그 청와대 이전 문제도 네. 청와대의 어떤 설명을 들어보면 반대한 게 아니고 안보에 대해서 걱정을 한 거다잖아요. 네. 그러면 다 들어보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 측에서는 안보와 관련돼서 5년 동안
그러니까 군 통솔을 해봤고 지휘권을 해봤으니까 안보 문제는 이런 방법이 좋겠다라고 한마디만 조언해 주면 돼요. 그건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은 자존심 싸움이 돼버렸거든요. 아니 그 방안을 제대로 갖고 와야 내가 해줄 거 아니냐 이런 식이 되니까 국민들로서는 아니 타국 정상하고 전화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자국 내에 당선인과 대통령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창용 신임 지금 내정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이 내정자는 지금 중앙일보 인터뷰라든지 최근에 각종 인터뷰를 봤을 때 사실상 정책 자체는 윤석열 당선인 측과 좀 더 맞아요. 국가 부채를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것도 공급을 우선해야지 조세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보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보다는 보다 더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가 아니라 지금 양 측의 협의 과정에서 태도 문제 또는 어떤 과정 문제, 표현 문제 이런 것들로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문제의 본질보다는 서로 간의 어떤 뭐 기싸움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앞서 자막에 장제원 실장이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을 위한 명분 쌓기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자, 이번 이 한국은행 총재 인선 갈등과 관련해서 지난번 회동의 어떤 원인으로 좀 추정됐던 감사원, 감사위원 이 부분 인사권에 대한 갈등이 노출된 측면도 있거든요. 이게 좀 수면 위로 올라가면서 결국 일주일 전 회동이 무산된 게 이 인사권 문제가 원인이었다는 것만 또 확인시켜준 결과도 됐고요. 그렇죠.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겉으로 드러난 갈등, 예를 들어 용산의 어떤 그 안보 관련 논란, 그 용산 이전에 따른 안보 관련 논란,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진실 공방,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사실 뒤에서 이렇게 본인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핵심은 이게 뭐라죠 이 그 감사위원, 이 감사위원이 지금 2자리가 비어 있어요. 7자리 중에 2자리가 비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민주당 성향의, 그러니까 여권 성향의 위원이 3분이 계시대요. 그런데 지금 2자리가 비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2분 중에 2자리 중에 한 자리만 여권 성향의 인사가 들어가게 되면 7명 중에 4명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향후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원이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 전 정권에 대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최소 중립이거나 아니면 민주당 성향의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은 키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고 청와대나 이쪽에서는 내 인사권까지 하면서 네 눈치 봐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5년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뭐 감사와 그것이 향후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뭐 수사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당선인 층에서 반응한 거 아니냐. 가뜩이나 여소야대라서 국회에서 법도 통과 못 시키는데 행정권을 통한 전 정권에 대한 어떤 평가 또는 수사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카드가 감사원인데 이 감사원의 위원마저도 4명이 돼버리게 되면 참 일하기 깝깝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잠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계를 돌려서 아까 그 회동 무산 배경 감사위원 인사와 관련된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애초 청와대가 공석인 감사위원 2자리를 각각 당선인 측 지금의 청와대에서 하나씩 추천하자 한 명씩 했는데 당선인 측에서
청와대가 임명하는 그 한 명까지 비토권을 좀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라는 걸 이번에 노출시킨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윤 당선인 측에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쪽에서 양쪽 하나씩 추천하면 되지 않느냐, 두 사람이니까. 네. 굉장히 공평해 보이죠. 두 사람만 두 석만 따지면. 네.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1대1로 됐을 때 그러면 최소한 중립적인 인물이라도 돼야 되려면 이 저쪽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서 지금 추천하는 인물이 너무 편향됐어. 이 사람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는 게 비토권이거든요. 그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리어 국민의힘 쪽이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균형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방어적인 논리로 지금 비토권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윤석열 당선인 측의 지금 주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장제원 실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청와대에서 이건 선물이다, 한국은행 그 총재가 이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감사위원 양쪽 추천권 받아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짧게 한 가지만 교수님께 더 여쭤보면, 자, 청와대가 내세우고 있는 원칙이 뭐냐면 재임 중에 인사권을 행사하되 당선인 측과 협의를 충분히 하겠다. 자, 그렇다면 이 비토권을 좀 받아들일 것인가가 관심이지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 총재는 어떻게 보면은 당선인 측에서 한국은행 총재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네.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에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소위 그 금리 인상의 시기에 향후에 금리, 우리나라에서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수많은 가계대출자들의 어떤 상환 문제라든지 이자 부담 문제, 그리고 경제 회복 속도 문제, 이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은 총재 문제는 뒷전이고 감사원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을 주냐 하면은, 감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잖아요, 행정에 대해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면 굳이 내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중립적이거나 네. 심지어는 또 야당에서 맡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무게중심이 한국은행에 있어야지 감사원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감사원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즉 어떤 행정력을 가지고 전 정권에 대한 어떤 평가 또는 거기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걸 가지고 어떤 국정을 돌파하는 그런 동력으로 쓰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의심마저 드는 거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양쪽 다 이 비토권 이걸 둘러싸고 어떻게 보면은 물밑에서 치열한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어느 쪽이 압도적으로 이겼다라면은 이런 혈투 벌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쪽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근소한 차로 대선이 갈리다 보니까 지금 곳곳에서 생길 수 있는 미연의 문제점 또는 주도권, 이걸 가지고 곳곳에서 지금 뭐 용산부터 시작해서 이 감사원 위원 추천까지 정말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게 결국은 그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곳곳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 말씀하신 바로 집무실 이전 문제인데 여전히 지금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당선인 측에서는 용산 이전비 부탁하기 위해 대통령 만나는 일 없다라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명권, 인사권 논란, 또 집무실 이전 논란까지 거치면서 지금 대선 끝나고 2주 넘도록 회동이 불발되고 있거든요. 이런 초유의 어떤 이례적인 상황이 정말 계속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되지 말아야죠. 당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네. 자,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거를 하는 이유, 투표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층별, 세대별, 또 지역별 갈등이 없다면 그건 불가능하죠. 그 원시 시대의 얘기고 원시 시대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투표를 한 이후에는 사실상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승자 쪽에 일단 수긍을 하고 승자의 뭐랄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이제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이 길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투표가 끝나자마자 도리어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투표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선인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인데 자기가 지금 남아있는 인사가 있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정입니다. 모든 인사를 다 그냥 해버린다고 한다면 문재인 당선인도 굉장히 깝깝할 거예요. 왜냐하면 5년 동안 어쨌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은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신구 권력이 만나는 것이거든요. 김대중 당선인과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투표일 이틀 만에 만나서 6개항을 합의했어요. 협의할 기간도 없는데 신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문제는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를 지금 빨리 모색을 해야 된다.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신뢰를 좀 회복하기에는 좀 장외 또 여야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총공세 모드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는 발목 잡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이 문제를 갖고 자신들이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슬아슬하게 큰 표차가 한 25만 표차로 이겼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거 흔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선 불복이죠.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이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안보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보의 핵심을 자기들이 흔들면서 안보 공백군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의 서울의 소리 녹취를 보면은 청와대 이전할 거야 그런 이야기. 그 목소리 누구 목소리입니까? 김건희 씨 목소리 아니고 뭐 유령의 목소리입니까? 그리고 지금이 청와대 이전으로 이 난리를 피울 때입니까? 민생 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이 문제를 지금 현 대통령과 당선자가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것이 MB 사면이나 청와대 이전보다 더 급한 것이고요. 불이 났어요. 불 걸 생각하지 않고 여행 계획을 지금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권성동 의원 발언 속에서는 대선 불복이죠 라는 말이 눈에 띄고 안민석 의원은 지금이 청와대 이전으로 이 난리를 피울 때입니까? 라는 말이 눈에 띄는데 여야 공방이 지금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권성동 의원 발언부터요. 네. 권 의원 발언도 사실상 저는 이제 두 사람 다 얘기를 한다면 네, 두 사람 다 사실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인수위에 사실 포함이 안 됐잖아요. 이건 뭐 핵심 관계자다 뭐 하다 하면서 도리어 더 라디오 출연도 많고 해서 자신이 굉장히 그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권력화하는 느낌을 지금 권성동 의원이 갖고 있는 것이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지사에 출마하려고 지금 위원장 자리도 내놨거든요. 그럼 경기도 지사에 출마하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굉장히 발언이 지금 세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정치인 모두 다 조금 거품을 좀 제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권성동 의원의 이 발언이 사실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의원도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맨날 지목을 받는 사람 입에서 굉장히 세게 야당을 계속 이렇게 공박하는 것은 도리어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어떤 협상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자꾸 협상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네. 협의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의원도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고 안민석 의원도 여행 계획이라니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 이전이 여행 계획이라면 2017년도, 2012년도에 당장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이전하겠다고 한 것 그럼 여행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표현이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앞서 잠시 그 지방선거 언급하셨는데 지방선거 좀 앞둔 어떤 그런 시점까지 고려해 보면 지금의 어떤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 뭐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물론이고 좀 더 길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의도가 아직도 대선이 안 끝난 것 같아요. 대선 전날 그 분위기가 저희 그대로 대담도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네. 가고 있고 아마도 지방선거까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의도가 오히려 당선인과
청와대 사이의 그런 만남이나 이런 거를 더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옆에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권선동 의원은 지난번에 그 회동 무산될 때 주요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사면 논란, 거기 김경수 지사 사면 논란 끼워 넣기, 그다음에 네. 검찰총장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뭔가 회동에다가 자꾸 무게를 계속 얹었어요, 하나씩.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청와대를 자극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도 당선인 이야기 안 들어주면 마치 굳이 만날 필요 있느냐 이런, 그래서 회동 무용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 이거 완전히 흑백 논리죠. all or nothing입니다. 우리 거 다 들어주던지 아니면 굳이 만날 필요 있어? 우리 5월 10일 날 집권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네. 이거야말로 진짜 불통의 극치예요. 안민석 의원도 무속 논란 발언 같은 거 여전히 하고 있는데 선거 끝났습니다. 대선 다 끝났어요. 네. 국민들은 한번 좀 매듭이 지어지길 원해요. 매듭 지어지지 않고 6월 달까지 계속 가는 거 지난 대선 기간도 굉장히 피로했는데 정말 피곤하다. 아까 안민석 의원도 지금 이런 거 할 때냐 민생 얘기하자고 그랬잖아요. 제발 일 가지고 민생 가지고 이렇게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도 대선 국면 같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간이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거운동 하던 습관이 남아서 잠을 잘 못 자는데 자다 보면 본인도 선거 중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이동 집무실 앞에 마련되어 있는 이름이 프레스 다방이더라고요. 여기서 15분 정도 이를테면 티타임을 기자들과 가졌는데 아무래도 좀 소통의 보폭을 넓히는 행보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천막이잖아요. 네. 이름은 거창합니다. 프레스 다방 이름은 거창하지만 이 통이동 그 관련 이 인수위 사무실이 굉장히 좁아요. 건물 자체도 굉장히 작고 근데 네. 더군다나 경제 1분과 2분과를 굉장히 중요한 부처이기 때문에 인수위원장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 해갖고 4층이 지금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보니까 기자들이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을 네. 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라도 마련해라라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천막 안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직도 사실은 날씨는 굉장히 쌀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시간을 내서 아마도 이제 그런 어떤 좀 미안함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접촉면을 좀 늘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 그런 스킨십 이런 것들은 지난 20일 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당선인 스스로의 어떤 40분간의 증문즉답과 브리핑 거기서도 좀 드러났지만 앞으로도 아마 이 장면은 기자들이라든지 혹은 국민들과 스스럼 없이 자꾸 접촉하겠다라는 당선인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화장실을 밖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바로 1층을 이용해라 이런 말도 나오기도 했고 또 집무실 마련되면 1층에 기자실을 만들겠다라는 발언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 만남이 있기 전에 현안 질문을 좀 자제해달라는 당선인 측의 요구에 대한 보도가 있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취재기자한테 확인을 했더니 그런 분위기가 있긴 했다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들 많이 만나는 거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얘기 있잖아요. 들어갈 때, 나올 때 기자들이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거기서 다는 대답 못 해줘도 한두 명에 대해서는 그래도 코멘트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겠다고 그래서 네. 좀 노력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김치찌개 얘기, 화장실 얘기 이런 것만 나와요. 조금 현안에 대해서 지금 첨예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4층 기자실이 있으니까 시간 때문에 그런 얘기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국민들이 언제까지 맨날 김치찌개 얘기만 듣습니까? 조금 기자분들도 그렇고 대통령 당선인도 그렇고 질문과 답에 조금 더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 기자들과 당선인의 친분의 장이 아니잖아요. 좀 그런 점에서 메시지들이 조금 더 나오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좀 지연되면서 어떤 갈등이 노출돼서 나온 질문일까요?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르는 반려견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들어보시죠. 정상감 받은 거라서 좀 인수인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간 뭐 해서 받았다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주인이 바뀌면은 강아지는 좀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거는 뭐 나는 오히려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두고 가신다면 어떡하지? 너한테 주신 다음 내가 잘 키우고. 근데 글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이 동물을 그렇게 꼭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정을 자기한테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기르게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그 선물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당선인의 발언을 보면 좀 반려인의 입장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정든 주인이 키워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일단 풍산개는 뭐 아시다시피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2018년에 이제 받아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인데, 참고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받은 선물은 국가 귀속이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수인계라고 해야 되나요? 1981년도에 그 법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으로 이 제정이 돼서 그 대통령도 $100 이상의 국가 원수로서의 그 선물을 받으면 국가에 신고하게 돼 있고요. 83년도부터는 이 국가기록원에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물이잖아요. 네.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례는 이렇게 돼 있어요. 2000년도에도 풍산개를 김대중 대통령이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대공원에 이제 맡겨서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맡겼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또 생각이 이제 좀 달라지는 게 이제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법도 네.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라도 반려동물을 선물을 받았을 때 그 동물을 아꼈을 때 이 반려동물이 특히나 풍산개나 진돗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인을 끝까지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뀌었을 때 사실상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어쨌든 그 법이 그렇더라도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이 많이 들은 어떤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는 그 측면에서는 법도 조금 개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거를 아마 또 윤석열 당선인이 또 그런 어떤 표현을 한 게 아니냐 싶습니다. 지난번 대선 국면에서 동물권 얘기 나왔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반려동물 입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새로운 해석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직 그 규정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가 원수로서 받은 모든 선물은 다 국가에 귀속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동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면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뭐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이거를 좀 인수인계하기 뭐하니까 결국은 동물원으로 보내는 방법인데 사실 이 풍산개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시간 내서 직접 키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 청와대 직원이 또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참 모호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담당 직원이 있다면은 청와대 계속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개한테는 풍산개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저런 걸 좀 다 따져서 이런 거야말로 당사자들이 중요한 얘기 다 끝나고 차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개 좀 키워달라고. 네, 이거 진짜 직접 만나서 이 그렇죠. 문제를 직접 다뤘으면 네. 좋겠네요. 좀 풍산개 입장을 직접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이 문제까지 논의하는 과정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국민의힘 공천 감점 룰 논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먼저 관련 오늘 나온 발언을 한번 모아봤거든요. 들어보시죠. 대표께서 이것을 논의하자고 소집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죠. 공천 신청자에게 좀 적용되는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최고위원으로서 그 의견을 말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이 25% 15% 이렇게 해놓은 것이 좀 그 복잡하니까 15%로 통일을 해서 그냥 15%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누차 저는 감산점은 어떤 형태로 저는 반대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뭐 제가 35%를 하자 그랬는데 본인이 25%를 줄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셨는데
이게 뭐 회의록도 다 남아 있고 그 회의에 참석한 여러 배석자들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본인이 대구시장 출마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오해를 사시니까 이 당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5%, 뭐 25, 35 좀 복잡한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저희가 화면에 한번 진실 공방을 정리해 봤거든요. 자, 홍준표 의원이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심판이 선수로 뛰면 누가 승복하냐? 이 얘기는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 한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해요. 초안 가져온 건 이준석 대표다.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이를테면 진실 공방인데. 일단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만으로도 김재원 최고위원은 잘못한 겁니다. 일단 왜냐하면 네. 이 초안을 가져온 건 이준석 대표든 아니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네. 본인이 지금 대구시장에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제적 사유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나가는데 그 본인과 관련된 룰을 만드는데 그 룰을 보면은 자신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상대 후보 경쟁 후보한테는 25%라는 페널티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얘기 네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김재원 의원이 답은 뭐냐? 답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참여한 건 잘못이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초안을 가져온 건 이준석 대표다. 이건 완전히 미루는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을 제가 또 취재를 하고 또 이 당을 취재를 했더니 네. 보통은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선거에서 룰을 봤을 때 신인들을 위한 어떤 정치 신인들을 위한 페널티는 언제나 있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관련된 국에서 이 서류를 올린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올린 건 아니고 국에서 올렸는데 실제로 페널티를 줬을 때 6대 1이었대요. 10% 있죠. 왜 현역 의원 10% 감점. 네네. 이준석 대표만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건 회의록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걸 갖고 왔는데 혼자 반대를 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반대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갖고 왔던 당이 갖고 왔던 김재원 수석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선 홍준표 의원이 25% 페널티 이제 감점을 받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연일 지금 홍 의원은 당 지도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는데 다시 좀 논의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수가 심판으로 뛴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중 페널티도 논란이 좀 돼요. 예를 들어 사실은 아까 뭐 정치신이나 여성에게 가점 주는 거는 과거에 있어 왔지만 예. 페널티 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페널티를 또 이중으로 준다? 이것도 아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이 자칫 내분 양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 유리한 선거구도 아닙니까? 그러면 나서는 후보군들이 많을 거고 자 이렇게 경선이 치열해지게 되면 본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 교통정리가 필요할 텐데 네. 그 교통정리를 위해서는 이 최고위에서의 논란 자체가 단순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서로 이렇게 진실공방까지 벌어지는 이 상황이 되면 누구도 이 지도부의 권위에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합당 이후에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지도 몰라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변수를 만드는 거는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좀 어떤 식으로든 합당이 되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룰이 조금 조정될 때 이 부분도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어떤 대선 패배 후유증을 겪고 있는 민주당 얘기. 내일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일단 5파전으로 여러 번 소개해드린 교황 선출 방식, 콘클라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가 좀 후보군을 모아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각에선 주류 판별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런데 사실 원내대표 선거는 주류 비주류 또는 어떤 정파 계파 이거보다 의원들 간의 친소 관계라든지 혹은 또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얼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정파를 초월하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요. 개파를 원내대표는. 초월할 수 있다. 예예. 그런데 어쨌든 예상은 네. 박강원 의원과 박홍근 의원
하필이면 또 이제 이낙연께 이재명께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이제 경선에 네. 재판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이 두 후보가 조금 유력해 보이고요. 또 이현우 의원도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선에 아마도 이 세 후보 중에 2명이 결선으로 가지 않을까. 만약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면 그런 전망이고요. 이 중에서 그래도 좀 온화한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래도 되게 그 너그럽고 온화한 사람이 누구냐 뭐 이렇게 좀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너그럽고 온화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협상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5년 동안 180석 172석인데 지금 정권이 그러니까 보궐선거랑 대선이 바뀐 이유는 그만큼 너무 강경해서 그렇지 않느냐. 보다 더 협상을 아무리 172석이지만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네. 그 온화한 것이 훨씬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의 어떤 대여 관계라든지 네.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신 그런 측면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당 내부적으로는 좀 아까 말씀드린 후유증도 좀 진화해야 되고 통합을 좀 이끌 인물이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표면적으로.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처음으로 현역 의원들끼리지만 어쨌든 투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투표에서 결정될 게 누구냐? 원내 대표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뽑는 겁니다. 근데 그 리더십에 지금 나온 후보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뭐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웠던 사람. 예를 들면은 뭐 박광원 의원, 또 이재명 후보와 가까웠던 뭐 박홍근 의원 이런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필 이 두 사람이 경선에서 치열하게 붙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 뽑히는 쪽이 어떻게 보면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뭐 당원 전체는 아니지만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는 새롭게 리더십이 어떤 당의 주도권을 글로 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결국은 지난 대선 때도 저기 후보 선출 때도 그랬지만 정세균계가 어느 쪽으로 이제 결선 투표에서 혹시 나오면 어느 쪽으로 밀어주느냐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책임은 많은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 사실은 최대 이벤트가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에 공천권이 원내대표에게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정부에 대한 견제나 감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엄청 많은데 정작 지방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끼칠 그런 그 공천 권한이 없다 보니 과연 이 리더십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지방선거에서 성적이 안 좋다면 그냥 비대위만 박살나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다시 또 리더십이 또 창출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에 원내대표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내에서 무게추가 어디로 가는지 못지않게 원내대표가 과연 지방선거 이후에 리더십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천 페널티 문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은 누가 될지 또 YTN 속보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